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검찰총장 탄핵 소동입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오늘 아침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해 논의는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검사범죄대응 TF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언론에 현재까진 논의하진 않았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해 혼선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위증교사 덫이 되나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의 1심 선고 시기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김기현, 인요한 갈등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도부와 친윤 실세들의 희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활동을 조기에 마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자 김기현 대표는 오늘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서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 기류까지 엿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29년 걸렸다입니다.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KT 위즈를 6대2로 꺾고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LG가 우승한 건 지난 1990년과 94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하마스는 도망 중.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모든 곳에 진출했고 통치력을 잃은 하마스가 남쪽으로 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마스 의사당 건물 내부에 이스라엘 국기를 개양한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협박 탄핵입니다. 방탄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형부가 분리해서 심판하다가 피고인 김에 대해서는 먼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 또 대형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언론이 아침에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를 원내 대변인이 인정하는 듯이 발언을 한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등에 대해서 이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서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 탄핵까지 언급했다. 이건 사실상 민주당이 검찰과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정치권 안팎에 충격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일보 보도였는데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 보도에는요,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검사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소추 시도가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당장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또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담당 검사와 또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탄핵을 하겠다면 검사들이 아니라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자신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이 앞서 나온 이 총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장에 대한 탄핵, 실제로 검토하고 추진한다면 이 기존 중간 간부 또는 일선 수사검사 탄핵 추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메가톤급 파장이 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오전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원석 총장 탄핵이 논의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표를 하면서 한때 정치권이 술렁인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곧바로 오보다 원내대변인이 잘못 말한 것이다, 이렇게 급하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소추 검토가 맞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최 원내대변인은 검사범죄대응 TF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말했듯이 아마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공소 진실을 나왔습니다. 아까 TF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 원내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이원석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 가능성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이목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검사범죄 대응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검찰총장 탄핵 검토 관련 보도는 모두 오보이고 최혜영 원내대변인의 말도 잘못 알고 나온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잘못 알고 나왔다? 자, 최 원내대변인 뭘 잘못 알았다는 겁니까? 일단 김용민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검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최 원내대변인이 그걸 듣고 잘못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원석 총장에 대한 탄핵은 아직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이 총장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김용민 의원이 이제 얘기한 것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원석 총장 해임이나 경고하라, 공개 경고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이 발언을 잘못 알아듣고서 탄핵소추 논의로 이렇게 와전돼서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최혜영 원내대변인 본인은 그 후에 어떤 입장 냈습니까? 네, 최 원내대변인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에 저희 TV조선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잘못하면 이원석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뜻이었다 이겁니다. 실제로 논의한 적은 없고 논의 계획도 아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민주당 그야말로 이례적일 정도로 재빨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그만큼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검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정색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한 장관이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한다고 했고 또 앞서서 자신에 대해 이 탄핵을 한다고 했다가 발을 빼더니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말을 바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자기들이 추진하는 이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치적 계산으로 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한 장관 보신 것처럼 저렇게 입장문을 직접 써와서 읽은 겁니다. 이제 종전처럼 이렇게 이른바 도어스태핑이라고 하죠. 기자들 질문에 이제 즉석에서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한 장관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봤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검찰의 신경전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 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이 대표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해당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대표 오늘도 역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고요.
오늘 재판에는 이 대표 최측근이자 해당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실장도 출석을 해서 이 대표와 법정에서 조우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죠. 재판 결국 분리되는 건가요? 총선 전에 결론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지금 피선거권 막탈까지도 고려하시는 무죄 입증 자신 있으신가요? 들으신 대로 오늘 이 대표를 향해서 기자들이 쏟아낸 질문의 대부분은요, 이 오늘 벌어지는 대장동 재판, 이거보다는 이 위증교사 재판의 별도 심리 결정,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주목된 사안이죠. 어제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원이 어제였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등의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합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대표가 지난 2018년이죠.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이 재판을 이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 등의 재판과 병합을 할지 따로 심리할지를 두고 이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을 해왔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서 방어권 보장 차원 병합이 필요하다며 병합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고요. 검찰은 곧장 반박 의견서를 내고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등의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고 병합이 되면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면서 별도 심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이처럼 치열했던 공방 끝에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열린 이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즉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의 재판과 따로 심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는 이 위증교사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김모 씨, 바로 이재명 대표 요구에 응해서 그 실제 위증을 한 인물이죠. 그 공동 피고인인 김모 씨가 이 대장동 사건과는 관련도 없고 쟁점도 다르다면서 이 별도 심리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 공동 피고인인 김 씨 역시 병합 반대 의견서를 냈고 또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는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 씨 측은 이 재판부의 별도 심리 결정을 환영을 하면서 재차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를 했고, 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병합을 주장하던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고인 이재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재판부가 분리해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병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공직선거와 관련된 형사 34부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와 관련 없는 형사 33부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명 주장 자체도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을 이제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더욱 가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요, 주 3번 법정행, 이게 또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 현재 매주 화요일 열리는 대장동 등에 대한 재판과 격주로 금요일에 열리는 선거법 관련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도 따로 심리가 진행되면서 이 대표 최대 주 3회 재판에 출석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사건과 비교할 때 이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뚜렷하며 관련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가 김모 씨한테 이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구속심사에서 판사가 이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에 소명이 된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런 취지로 판단한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총선 전에 1심에서라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그 정치적 후폭풍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상 위증교사 혐의의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이 위증 사건을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김 씨의 위증으로 실제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량이 가볍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이 대표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1심이라도 이런 판결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온다면
총선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까지 민주당 안에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또는 유죄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을 정도의 판결을 받게 되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었고요. 반면에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앞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교사 네,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입니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을 하겠다면서 심리 경과에 따라서 이 대장동 등과 분리해서 선고를 할지 아니면 함께 선고를 할지 이거는 또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인의 이 위증 혐의 등을 인정한 공동 피고인인 이 김모 씨 부부는 먼저 심리를 한 뒤에 또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방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또 법관 정기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장이 어떻게 임명될지 이제 이 그 시기도 좀 관건이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예정대로 만약에 법관들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재판부가 또 교체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고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그러니까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정황들도 감안을 해서 재판 좀 신속히 해라. 이렇게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환영을 했고 정점식 의원은요. 앞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 대표 재판 지연 그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의 성격이 다른 사건이고요. 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따로 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재명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등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방탄을 위한 꼼수보다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처럼 이제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이 이르자 민주당 내의 잡음도 이렇게 성대적으로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비명계의 경우에는요,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집단 행동까지 지금 가시화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 대표 리더십도 다시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이 대표를 포함한 친명계 의원들이 험지 출마를 결단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요.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고향인 안동에 출마하는 게 최적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 준다면 난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 가겠다. 예. 이 같은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이 대표 자신은 어쨌든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그 속내가 뭐냐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의 지역구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속내는 나 갈 뜻이 없다.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거리와 미용실 그리고 음식점 등을 돌면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를 나눴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이 지역구 행보를 상당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 비명계에서 나오고 있는 험지 출마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우회적으로 거절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친명계 의원들 역시 이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에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지역구 행보에 나선 이 대표의 모습과 친명계 의원들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겨주셔야지 건강하십시오. 응원합니다. 그 진두지휘해야 되는 입장과 정말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험지 출마해서 각계격파해야 되는 입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당내에서 아직 그런 검토가 있거나 논의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이 가칭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이번 주에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비주류 입장에서 이 당내 현안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명계 일부에서 탈당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의원들의 이런 집단 행동까지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원칙과 상식 모임에 일단 참여할 뜻을 밝힌 의원들 몇몇 중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전부터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든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친이낙연계의 핵심인 윤영찬 의원, 윤 의원이 여기에 포함을 하고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비명계의 집단 행동 얼마나 파괴력을 발휘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비명계 중진으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요, 이 같이 행동하는 의원이 한 5명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김종민, 윤용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 등이 이제 비명계 모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고, 또 총선을 앞두고 해당 모임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 비주류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명계가 탈당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초까지 민주당이 남아서 시원하게 이 당의 결함과 부조리와 맞서서 싸우고 바로 세우는데 하여튼 당은 나갈 거냐 좀 복잡합니다. 행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의식 어느 정도 있는 의원들이 한 5명 돼요. 아직 어떤 의원님들도 탈당을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잘 그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오늘 오전에요,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면서 한때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물론 곧바로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 오보다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수습을 하긴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직접 나서서 결국 검찰총장 탄핵 던졌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거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어떤 그 소동의 전말을 지켜보면 혹시라도 민주당이 이원석 총장 탄핵 생각하고 있는 데 저희가 이른바 이제 청기누설이라고 하죠. 이걸 너무 일찍 속을 들여다보였다가 여론이 너무 역풍이 클 것 같으니까 이제 서둘러서 거둬들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동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부조리하고 위법을 한 직무상 위법을 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권한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계속 탄핵만을 지금 외치는 것은 상당히 여론에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던 것이 아니 민생 좀 살펴라. 민생 관련한 거 뭐 없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계속 이슈가 되는 민주당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탄핵밖에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생을 챙겨라는 말을 비판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이 당연히 직무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탄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긴 합니다. 규정되어 있는 권리이긴 합니다만 비상적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법 절차 내에서 이것을 할 수 없을 때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탄핵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을 위해서 올바른 길인지 그 점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두드러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너무 미적거린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점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시겠죠? 네, 일단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져 있다가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거를 바통을 받아서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두고 뭐 직무유기라는
뭐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탄핵까지 나아가는 것은 순전하게 저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당연히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거 역시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유로 물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일시적으로 좀 총선 전까지 멈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검찰총장의 직무 자체가 멈춰지게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사들이 그냥 수장이 없는 상태로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속내가 들켰을까 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들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저는 수습을 좀 해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진행돼야 되시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남발하게 되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자제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요, 검찰이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의 실명을 또 언급했습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 전 협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직 민주당 의원 7명의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검찰은 이 강 전 협회장에게 검찰 조사 당시 윤 의원이 돈봉투를 살포한 의원들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김영호, 박영순, 이용빈, 윤재갑 이렇게 7명을 얘기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요. 강 전 협회장은 너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그분들이 맞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거론한 7명의 의원들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은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협회장의 이 법정 발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7명 의원 이름 언급한 거 맞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돈봉투를 받았는지 그 부분은 나는 아직 기억이 잘 안 난다. 지금 이겁니다. 네, 일단 이제 검찰은요, 이 문제의 돈봉투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1, 2차에 걸쳐서 살포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1년 4월 28일에 1차로 10개가 살포가 됐고 다음 날인 29일에 나머지 10개가 2차로 이제 살포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제 재판에서 거론된 7명의 의원들이 이 2차 살포 때 29일 2차 살포 때 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역시 좀 비슷한 이유로 진술한 바가 있었는데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 이 3명에게 1차로 돈봉투를 살포를 했고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의원 등 4명은 현장에 없어서 돈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진술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담긴 녹취록 속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네, 어제 재판에서 강 전 협회장은요,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최초로 제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 살포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윤관석 의원이 맞느냐 이렇게 검찰이 질문을 하니까 맞다고 답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강 전 협회장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신 분이 모임을 할 때 밥값 정도를 줬던 의례적인 일이라며 비일비재했고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록에 담겼던 강 전 협회장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그때 아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물론 이름이 언급된 의원들 모두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언급된 의원들이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지난주 압수수색을 당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은 각각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호, 박영순 의원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로 지목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전 협회장과 윤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 종결이 날 예정인데요. 어제 재판부는 특이사항이 없다면 최후 변론 등 절차를 포함해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혔고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는 인물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죠.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한 이른바 막말성 발언으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지난 주말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까지도 후폭풍 아주 거셉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의 발언은 지난 9일이죠. 송 전 대표의 그 출판 기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이 돈봉투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던 송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을 하면서 어리고 건방지다 또는 뭐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좀 이게 굉장히 거치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낸 건데요. 이 송 전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 전 대표의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 분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 전 대표 올해 60살입니다. 한동훈 장관 50살입니다. 결국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또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26기, 27기 한 기수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네, 송 전 대표의 발언에 후폭풍이 거센 건 이 한 장관을 향한 송 전 대표의 발언에 386 세대의 도덕적인 우월감, 기득권 같은 게 깔렸다는 비판의 시선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 역시 송 전 대표의 말을 반박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는 86세대 운동권 인사들이 모인 민주화 운동 동지회까지 나서서 송 전 대표의 발언이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들은 논평을 통해 한 장관을 향한 송 전 대표의 막말은 민주당 당대표까지 했던 자의 발언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저급하고 저열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송 전 대표 자신은 민주화 운동 경력을 활용해서 30대 국회의원을 해놓고 50대 장관에게 어린 놈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이런 극도의 내로남불 발언은 타락한 정치인의 발언일 뿐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 비록 탈당한 상황이지만요, 이 친정격인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비판이 적지 않다고 하죠. 네,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 대형 악재였던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의 거침없는 언행에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송 전 대표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설 경우 이 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한 중진 의원은 더 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송 전 대표가 검찰과 싸운다는 건 다 자기 혼자 생각이다. 당이 돈봉투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자숙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자기가 뭘 잘했다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있느냐며 한 장관을 향한 공격도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스스로 격만 떨어뜨리는 것이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전직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사실상 국민의힘 명예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는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송 전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 송 전 대표가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어제 장동혁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한 장관을 향한 이 송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 정치사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특히 이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폭언에 대해서 정치력은 물론이고 인성까지 의심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586 세대들의 도덕적 우월의식을 여실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비난도 용납하지 않고 자신들이 한 행위, 그거는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고 왜 586 세대가 물러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고 그리고 나이로 윽박질렀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세대에서 그런 거를 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방을 어떻게 봤냐면 운동권이 꼰대짓 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장관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이런 한 장관 발언 다시 반박했습니다. 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송 전 대표의 비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 같이 어릴 때 운동권을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송 전 대표가 다시 한 장관을 향해서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후지게 하는 건 처음 본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에게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송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분노에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송영길, 이재명 지금 몇 번입니까? 압수수색을 100번이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조직에서 이런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그 분노를 최대한 자제해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소환하는 날 제가 검찰청 앞에 가서 저의 솔직한 심정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정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인사검증을 이렇게 후지게 해가지고 신원식이라든지 김행이라든지 인사검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랬거든요. 정말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고. 오늘 송 전 대표의 그 인터뷰 내용에서 눈길을 끄는 얘기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신당 창당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내년 4월 총선에 이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건데요. 내년 총선에서 선거제도가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게 송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신당을 함께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러한 송 전 대표의 발언은 앞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뒤집는 것이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 전 대표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됐건 이 새로운 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국 장관도 이게 열려야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 소선거구제 때문에 야권 분열의 그런 논란, 사표 방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전국구에 공간이 열리게 되면 조국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전 대표의 일방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송 전 대표하고 조국 전 장관의 연대가 만약에 성사가 되고 이게 정말 총선에서 어떤 신당 연합 이런 형태로 나설 경우에 가장 난감해할 측 바로 민주당일 겁니다. 자, 민주당 이 같은 송 전 대표 측의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른바 이 조추송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송영길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양상에 이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오전 관련 질문을 받은 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요. 아마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실 것이라면서 이 신당 창당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가 오전 라디오에서 비례신당 창당 가능성을 얻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는? 아마도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불출마 선언, 그러니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국회의원은 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선언을 사실상 뒤집으면서 신당 창당해서 국회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 이런 뜻 밝혔고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할 수 있다면 연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정말 속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 콘서트가 열린 직후에 제가 그쪽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었는데 송 대표님 정치 안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또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마음이 변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송영길 대표로서는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답답함 그리고 진짜 파리에서 잘 강의하고 있다가 온 뒤로 이 수사가 신속하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결론이 계속 안 나면서 지금 연말 한 6개월 이상 지금 끌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전 토로했다고 봅니다. 좀 감정적으로 격하게 발언이 되신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송 대표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서 어떤 발언의 표현에 있어서의 과격함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어찌 보면 송영길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만 판단을 해본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이게 정치인은 자기가 잊혀지는 것보다는 각을 세우면서 자기의 정치 인생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또다시 한번 장이 열리는 상황인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격의 비례정당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만류할 수도 없고 이걸 또 같이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을 다양화한다는 데는 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당의 의석수를 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이 유리하게 할 것인가 불리하게 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불리한 거면 국민의힘한테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1차원적으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움직임 굉장히 주시하고 있겠죠. 그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 여기에는 동의가 되고요. 그렇지만은 뭐 송영길, 조국 이런 분들이 22대 총선에 또 나왔을 때 국민들이 불행하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나라를 정말 반쪽으로 만들었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서로를 절멸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조국 전 장관임을 생각하면 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전직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심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게다가 뭐 앞서서 자료화면에서도 봤겠지만은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무슨 억울함 같은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 선거에 나온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회원 출마라고 하겠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인의 원한들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선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다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적어도 이 두 분은 차기 총선에 법적으로는 나오는 게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쏘아올린 희생론의 파장,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인두환 위원장 오늘 제주를 방문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그러니까 구미죠, 방문을 했는데 이 혁신위가 조기 해체 카드 이걸 만지작거리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김 대표가 처음으로 공개 경고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결국 양측의 긴장, 갈등 기류까지 엿보인다. 지금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인유한 위원장은요,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를 했는데요. 인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이념과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처음 알았다며 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 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다 품고 또 여기에 희생당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기억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혁신위로부터 희생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기념식에 참석차 경북 구미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민심과 이 전통적 보수 지지층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 또 다른 일각에선 영남 중진 의원을 상대로 한 험지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의 영남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대표는요, 오늘 이 혁신위의 거취 압박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서 주목됩니다. 지도부, 중진, 그리고 친윤 실세 의원들이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결국 촉대를 맨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인유한 위원장 물러설 생각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은 오늘도 이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향해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다시금 압박을 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서 참배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매는 여론이고 여론은 국민이다. 국민은 또 투표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어제 한 라디오에서도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자 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한 걸로 보이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매라는 말을 써서 교수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썼다고 어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매는요, 여론이고요. 여론은요, 국민입니다. 그 국민이 또 투표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당 안팎으로 다 알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근데 이게 이래야지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인유한 위원장 매를 들겠다 이런 말까지 했지만요. 사실 혁신위가 이 개별 의원들한테 쓸 수 있는 카드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인유한 혁신위가 이 조기 해체를 일종의 압박 카드로 쓰는 방안 이것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면서 또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연일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를 조기 해산하는 방안도 이 혁신위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혁신위 내부에선 이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동력을 잃는 것보다 활동을 조기에 접는 게 낫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이제 인 위원장이 결단을 요구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당에서 호응하는 공개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니까요. 혁신위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그런 건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지도부와 실세들이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치고 빠지는 전략을 편 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 발족 초기 혁신위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위원 간 오고 간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현 시점에서 혁신위 활동을 조기 종료하자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었고 관련된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 역시 혁신위 조기 해산설에 대해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의견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혁신위가 당에 대한 최후 압박 카드로 조기 해산을 검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의 조기 해체론이 촉매가 됐을까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을 마친 후에 기자들과 김기현 대표가 만났는데요. 혁신위의 조기 해체론이 거론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 당이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 면에서 조금 더 권한과 책임사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혁신위 관련해서 좀 조기 해체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글쎄 자리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헛떨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요. 인유원 위원장의 이 거듭된 공개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물론이고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 사이에 이를 수용하는 사람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취에 가장 큰 눈길이 쏠리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인데 지난 주말에 지지세를 과시한 데 이어서 또 공개적으로 나는 서울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까지 전해졌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토요일에 이 부산 지역 산악회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지지자들 앞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시다. 네. 사상 노무원 지역이 청단과 행정이 어울리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듣고 오신 것처럼 장 의원은 이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부산 이 사상 지역구 사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인유한 위원장의 주류 용태론을 반박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 의원의 움직임에 인유한 위원장은 혁신위 요구에 역행하는 사람이 있다며 사실상 장 의원을 겨냥했고요. 세과시에 나선 장 의원의 행보에 무슨 행동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또 그걸 좀 닦아서 뭐 다시 낼 수도 있고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역행하는 사람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역구에 뭐 그냥 조용히 뭐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것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 4,200명 회원이 함께한 산악회 행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제원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이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거론한 것도 아니고 네.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권 핵심 인사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해서 여당 내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유한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본인의 총선 불출마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인 위원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선 다 내려놨다. 유혹도 있지만 혁신을 성공해야 한다며 출마할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모교가 있는 서대문 갑에 출마한다. 뭐 유혹이 많았습니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가 보통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행사 몇 군데 가서 이제 좀 뭐 하는 건지 좀 맛을 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서대문이고 뭐 무슨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제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2달이. 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엄청 사랑해요. 아까 김기현 대표의 공개 경고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지만요. 김 대표의 이런 생각, 지도부 안에서는 이미 넓게 공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회에 알리는 창구죠. 바로 수석 대변인이 혁신위의 속도 조절, 이걸 또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혁신위가 너무 빨리 달려나간 느낌이 있다면서 개인적인 것이니까 시간을 좀 더 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야지. 좀 너무 빨리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좀 시간을 좀 줘야지. 시간을 주기엔 좀 시일이 지나서 너무 시간을 좀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효과가 이렇게 극대화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약간 속도 조절 내지는 호흡, 시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자, 오늘 김기현 대표가 구미에 내려가서 뭐 본인도 이게 적절한 자리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단전을 달면서도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중진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속도가 빠르다, 너무 좀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과 동시에 이렇게 뭐 조기 해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나간 것 같다고 좀 선을 좀 그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내 어떤 주류 분위기가 인유원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유원 혁신위가 뜨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고 결국에는 또 인유원 혁신위가 여러 가지 기치를 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리고 총선이 지금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고 인유원 혁신위가 이야기하는 바에 지도부가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조절을 하다 보면 벌써 뭐 3개월, 4개월 되고 또 공천 시즌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인유원 혁신위가 이야기하는 바가 다 관철되지 않고 그냥 공원 메아리처럼 들려버리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유원 혁신위원회가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는 내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저는 인유원 혁신위에 힘을 조금 실어주는 메시지들을 당에서 많이 내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유원 혁신위원장의 어떤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 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어떤 본인의 권한 범위 내란 외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발언하신 것 같고 혁신은 아니라는 것도 지금까지 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고 봅니다. 뭐 1호 혁신안이 뭐 통합이라는 주제였지만은 당사자인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지금 신당 창당한다고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비웃고만 있고요. 저는 2호 혁신안이 뭐 희생이라는 주제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당과 어찌 보면 약간은 좀 분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당 지도부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위가 어떤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은 이미 많이 상실됐다고 보고 처음에서 혁신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소 어찌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난조에 빠졌을 때 구원투수로 나서서 어떤 당의 이미지를 약간 쇄신하는 면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이라든지 권력구조, 특히 용산과 국민의힘, 정부 여당 사이에서의 어떤 수직적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혁신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적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9년 걸렸다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의 한을 풀었습니다. 네, 29년이나 기다린 팬들의 염원에 마침내 이 서울 쌍둥이 LG 트윈스가 응답을 했습니다. 어제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KT를 6대2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지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최정상에 오른 겁니다. 이로써 LG는요, 이 팀 역사상 세 번째 우승, 그러니까 90년, 94년 그리고 2023년이죠. 세 번째 우승이라는 위협 달성과 함께 우승과 그다음 우승 사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팀으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노란색 머플러를 들고 파도타기 응원을 진행했던 LG 팬들은 우승이 확정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을 했고요.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쏟아져 나와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진출을 하니까 관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구본무 선대 회장이 LG 트윈스가 우승을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고가의 명품 시계였습니다. 과연 이 MVP를 통해서 이 명품 시계를 누가 가져갈지 궁금했는데 결국 주인공 누가 됐습니까? 네, 바로 LG 트윈스 주장 오지환 선수입니다. 한국 시리즈 2차전부터 3경기 연속 홈런포로 승리를 이끌었던 오지환 선수가 MVP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구본무 선대회장은 지난 1998년 해외 출장 중 당시 8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구입을 해서 우승하면 한국 시리즈 MVP에게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줄곧 금고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시계가 드디어 주인을 찾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오지환 선수는 LG 회장에게 이 시계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선수는 공식 인터뷰에서 MVP에게 시계를 준다고 했지만 차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럽다면서 그 시계는 선대 회장님의 유품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좀 더 좋은 선물, 요즘 시대에 더 어울리는 시계를 받고 싶다 이렇게 농담 섞인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LG의 우승주, 그러니까 술입니다. 이것에 대한 일화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야말로 뜯을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무려 29년이나 봉인돼 있었던 축하주죠. 이 구본무 선대 회장이 1994년 우승 당시에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이 아와모리 소주를 사오면서 다시 우승을 하면 건배를 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곧 있을 우승 기념 파티에서 축하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소주를 두고서 모두 증발해 버렸다거나 단종돼서 다시 구할 수 없다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당시 구입한 소주는요, 이 3통이었지만 술이 조금씩 증발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이 4리터짜리 항아리 한 통에 합쳤다고 합니다. 기존 소주는 이 현재 4분의 3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축하주로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구단 측에서 한국 시리즈 전에 2통을 더 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선수들한테 이 40억 원이 넘는 우승 보너스가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승을 한 LG는 우승 배당금 29억 4천만 원가량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모기업이 주는 보너스가 더 붙습니다. 우승팀의 모기업은 야구단이 받는 전체 배당금의 50%까지 우승 보너스를 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LG그룹이 약 14억 7천만 원을 우승 보너스로 추가로 선수단에 줄 경우 LG 트윈스가 받는 전체 우승 보너스는 44억이 넘게 됩니다. 어제 우승의 순간에 구단주인 구광모 LG 회장도 현장에서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네, 구광모 회장은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이 지난 1차전 이후 이 LG 트윈스의 원정 경기였던 4차전 그리고 이제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된 5차전까지 모두 3차례 직관을 하며 팀을 응원을 했는데요. 구 회장은 이 LG의 우승이 확정이 되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또 선수단에게 행가래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 회장의 이 대를 이은 야구 사랑은요, 이 한국 시리즈 직관 때마다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정장 대신 이 LG 가을 야구 상징인 유광 점퍼를 입어서 이 눈길을 끌기도 했고 지난 4차전 때는요, 이 관중과 함께 파도 타기를 하거나 또 팬들의 사진 요청에 손수 사진을 찍어주거나 득점을 낼 때는 관중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LG 트윈스가 29년간 염원했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두면서 LG 계열사들이 어떤 역대급 우승 기념 이벤트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야구팀의 모기업들은 고객들을 위한 각종 우승 이벤트를 통해서 가전제품과 자동차 할인,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LG 측은 이르면 오늘 구체적인 할인 이벤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전과 화장품, 통신에서 할인 행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듣는 목소리입니다. 현대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선대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전기자동차 신공장 기공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었던 이 정주영 선대 회장의 연설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생전 수많은 어록으로 유명했던 정주영 선대 회장이지만 이번 연설은 더 의미가 깊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정주영 선대 회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노력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계 제일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공들입니다. 이 훌륭하고 우수한 이들의 능력과 헌신에 힘입어 어지않아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 고 정주영 선대 회장의 목소리, 사실은 생전 정주영 회장이 남긴 연설은 아니고요. 현대자동차가 AI로 정 선대 회장의 생전 목소리를 복원해 그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에 나오는 내용을 구현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면서 정 선대 회장의 목소리를 구현한 건 도전 정신으로 기억되는 정 선대 회장의 유산을 이어받겠다는 현 경영진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정주영 회장 하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전에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어록, 그리고 일화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록이 바로 이봐 해봤어, 바로 이 말 아닐까 합니다. 정주영 선대회장은 1970년대 당시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말에 모두가 반대를 하자 이봐 해봤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한마디는 선택과 도전에 기로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 선대회장이 조선업 진출 과정에서 영국의 선박 컨설턴트 회사를 찾아 거북선 그림이 있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추천서를 받아내는가 하면 조선소를 지을 백사장 사진과 지도만으로 유조선 선박 2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관련해서 생전 정주영 선대회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짓겠다는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그냥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